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 권력의 문법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앉는다면 과연 무엇이 먼저 흔들리기 시작할까? 2003년 2월 25일 그 질문의 한복판에선 인물이 있었다.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 서울의 겨울 공기는 아직 매서웠고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메운 환호는 뜨거웠지만 그 함성 아래에는 쉽게 읽히지 않는 서늘한 긴장이 함께 흐르고 있었다. 상고 출신의 인권 변호사, 지역주의의 벽에 수없이 부딪히며 패배를 거듭했던 정치인, 그리고 마침내 청와대에 입성한 아웃사이더. 기록에 따르면 많은 이들은 그의 당선을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오래 굳어있던 질서에 난 깊은 금으로 받아들였다. 노무현이 바꾸려 한 것은 권력자의 얼굴 몇 명이 아니었다. 그는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 했다. 닫힌 문 안에서 정해지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거래되며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국가 운영의 습관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 왜 정치는 국민 앞이 아니라 밀실의 언어로 굴러가야 하는가? 왜 검찰과 언론, 정당과 관료 조직은 서로를 감시하기보다 낡은 관성 속에서 기대어 서 있는가? 그가 청와대에 들고 들어간 질문은 바로 그 지점에 박혀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취임 직후부터 지역주의를 약화시키고 권위주의의 잔재를 걷어내며 대통령과 정당의 관계까지 다시 묻고자 했다. 대통령이 여당을 수직으로 거느리는 방식도, 국가기관이 성역처럼 군림하는 풍경도 더는 당연한 것으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대중에게는 신선한 약속처럼 들렸지만 오래된 시스템 안에서는 불편한 예고장이기도 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정작 그 자리를 지탱해온 무기를 쉽게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 권력은 더 민주적인 힘이 되는가? 아니면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이 되는가? 청와대의 복도는 넓고 조용했지만 그 고요는 안온함과 거리가 멀었다. 새 대통령은 분명 국가 권력의 중심에 들어와 있었으나 동시에 그 공간에 낯선 손님처럼 보이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의도의 주류 정치권과 관료 사회 일각에서는 그를 여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비주류로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았다. 그가 입에 올린 투명성, 개혁, 원칙이라는 단어들은 광장에서는 박수를 받았지만 제도 내부에서는 곧 경계와 피로의 언어로 번져갔다. 낡은 질서는 거칠게 무너지는 법보다 더 차갑게 살아남는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정면으로 충돌하기보다 기다리고 시험하고 흔들며 스스로 지치기를 바라는 방식이었다. 노무현은 왜 그렇게까지 바꾸려 했을까? 그것은 단지 개혁 성향의 정치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정치 인생 전체가 중심의 바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국회에서, 선거의 패배 속에서 그는 늘 보이지 않는 벽과 먼저 싸워야 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도 중심의 언어를 배우기보다 바깥의 시선으로 중심을 해부하려 했다. 그 선택은 숭고한 결기로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권력의 생리를 너무 정면으로 건드리는 위험한 직진이기도 했다. 취임식의 환호가 아직 공중에 남아있던 바로 그때 서울의 차가운 심장부에서는 이 아웃사이더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첫 번째 충돌의 상대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통령이 된 지 불과 열이틀 만에 왜 노무현은 가장 먼저 검찰과 부딪혀야 했을까? 2003년 3월 초 청와대에 들어온 노무현은 아직 권력의 온기를 제대로 누릴 틈도 없었다. 취임식의 환호는 채 가시지 않았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는 이미 서늘했다. 기록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직후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검찰 인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대통령과 수사기관의 거리였다. 겉으로는 제도와 원칙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훨씬 오래된 긴장이 숨어 있었다. 누가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가? 선출된 권력은 어디까지 제도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가? 그리고 검찰은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노무현은 검찰을 단순한 행정조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법집행기관인 동시에 한국 권력구조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다. 그래서 인사와 수사, 권위와 책임의 관계를 다시 묻고자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이 검찰을 사적인 도구처럼 다루는 낡은 관행 역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역설이 생겼다. 대통령의 통제를 줄이겠다는 뜻이 오히려 검찰 조직에게는 새로운 간섭처럼 읽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바꾸겠다는 의지와 건드리지 말라는 조직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스치기 시작한 것이다. 서초동의 공기는 청와대와 달랐다. 그곳에는 선거도 환호도 광장의 열기도 없었다. 대신 서열과 관행, 시험과 승진,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둘러싼 단단한 자의식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새 대통령이 검찰 인사 문제에 어떤 신호를 보낼지 예민하게 지켜보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검찰은 스스로를 권력 비리와 부패를 단죄하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해왔고, 바로 그 자의식은 외부의 손길에 대한 강한 경계심으로 이어졌다. 대통령은 제도를 바꾸려 했고, 검찰은 제도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경계를 더 높였다. 노무현의 방식은 늘 정면 돌파에 가까웠다. 그는 불편한 문제를 뒤로 미루기보다 드러내놓고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이 익숙한 언어는 공개된 설득보다 내부 규범과 조직적 침묵에 가까웠다. 이 차이가 거리를 벌렸다. 노무현은 국민 앞에서 제도의 문제를 논하고 싶어 했지만 검찰은 그런 방식 자체를 불편해했다. 과연 이것은 단순한 오해였을까? 아니면 서로 다른 권력관이 처음으로 부딪힌 예고편이었을까? 짧은 시간 안에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냉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직 폭발은 없었지만 서로는 이미 상대의 기질을 읽고 있었다. 대통령은 타협보다 질문을 택할 사람처럼 보였고, 검찰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제도, 권력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서늘한 거리감은 곧 전국의 시선이 쏠린 자리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꺼번에 드러나게 된다. 국민 앞에 생중계된 한 번의 대면은 정말 갈등을 풀기 위한 자리였을까? 아니면 노무현과 검찰이 서로를 끝내 믿지 못하게 되는 출발점이었을까? 2003년 3월 9일, 노무현은 취임한 지 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국의 평검사들과 공개적으로 마주 앉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검찰 조직과의 불편한 갈등을 비공개 조율이 아니라 생중계 토론으로 풀어보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례적이었다. 밝은 조명 아래 드러난 회의장의 공기는 겉보기보다 훨씬 무거웠다. 기록에 따르면 그 자리는 단순한 간담회가 아니라 대통령의 인사권, 검찰의 독립성, 그리고 수사기관이 권력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하는가를 둘러싼 첫 공개 충돌의 현장이었다. 노무현은 권력 내부의 갈등도 국민 앞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은 듯했다. 밀실의 조율보다 공개된 토론, 권위의 명령보다 논리의 설득, 이것이 그의 정치 문법이었다. 그는 검찰 역시 국민의 통제를 받는 국가기관이며 성역처럼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단지 제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연결된 문제로 이해했다. 하지만 검찰이 받아들인 현실은 달랐다. 그들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대화의 상대이면서 동시에 조직의 인사권을 쥔 대통령이었다. 바로 그 점이 회의장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고 있었다. 검사들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은 곧 단단한 거리감으로 읽혔다. 그들은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은 채 정제된 언어로 조직의 입장을 방어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공개 대화는 대통령이 검찰을 설득하는 장면이라기보다 검찰 조직이 자신들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국민 앞에서 확인받으려는 무대처럼 비친 측면도 있었다. 말은 차분했지만 말과 말 사이의 온도는 낮았다.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는 같았으나 그 언어가 기대는 세계는 전혀 달랐다. 노무현은 검찰을 바뀔 수 있는 제도로 보았고, 검찰은 스스로를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질서의 축으로 보았다. 이 대면이 남긴 가장 깊은 흔적은 합의보다 기억이었다.
생중계는 투명성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권력 내부의 불신도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다. 국민은 대통령과 검사들이 토론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지켜봤지만 청와대와 서초동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한계를 함께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은 설득으로도 제도 권력의 자의식을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았고, 검찰은 새 대통령이 익숙한 방식으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읽었을 것이다. 과연 그날 이후 양쪽은 더 가까워졌는가? 겉으로는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실은 서로의 거리만 더 정확히 측정한 것은 아니었을까? 회의장이 비고 카메라 불빛이 꺼진 뒤에도 그날의 서늘한 장면은 오래 남았다. 기록에 따르면 이 공개 대면은 이후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단순한 업무 조정의 차원이 아니라 감정과 기억이 남는 정치적 관계로 바꾸어 놓았다. 제도의 갈등은 언젠가 조정될 수 있어도 공개된 자리에서 확인한 자존심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노무현은 권력을 빛 아래로 끌어내려 했고, 검찰은 그 빛 앞에서도 쉽게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검찰과의 충돌은 더 이상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이후 정권 내내 이어질 긴장과 불신의 원형이 되고 있었다. 생중계가 끝난 그날 청와대의 불빛 너머에서는 이미 여의도와 언론이 이 낯선 균열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을 가장 먼저 외롭게 만든 것은 정말 적대적인 야당뿐이었을까? 아니면 같은 진영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정치의 습관이었을까? 2003년의 여의도는 겉으로는 정권 교체를 받아들인 듯 보였지만 그 속의 공기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청와대에 들어갔으나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정치 세력 전체를 온전히 손에 쥔 지도자는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이 여당을 수직으로 장악하고 공천과 인사로 충성 경쟁을 관리하던 오래된 방식의 거리를 두려 했다. 정당은 스스로 움직여야 하고 대통령은 당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선택이 여의도의 낡은 본능을 건드렸다. 권력을 쥔 사람이 정작 권력을 묶어두는 가장 익숙한 끈을 먼저 풀어버렸기 때문이다. 여의도의 정치는 원칙만으로 굴러가지 않았다. 그것은 계파와 셈법, 친목과 거래, 그리고 누가 누구의 미래를 보장해주는가에 따라 움직이는 차가운 생태계에 가까웠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무현의 직선적인 화법과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대중에게는 신선했지만 의원들에게는 불안한 신호로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는 낡은 타협을 걷어내고 싶어 했지만 여의도는 그 타협 자체가 정치의 생존 기술이라고 믿고 있었다. 과연 같은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정말 같은 정치를 꿈꾸고 있었을까? 그를 더 외롭게 만든 것은 이념의 차이만이 아니었다. 노무현은 오랜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주류 정치인들이 공유하던 혈연과 학연, 지역 기반의 익숙한 결속에서 자유로운 인물이었다. 그 자유로움은 장점이었지만 동시에 보호막의 부재이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내부 일각에서는 그를 여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비주류,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사로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했다. 청와대의 뜻이 곧 당의 뜻이 되던 시대를 끝내겠다는 선언은 명분으로는 아름다웠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스스로 우군의 울타리를 허무는 행위처럼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의 권위는 살아있었지만 그 권위를 위해 몸을 던질 충성의 구조는 느슨해지고 있었다. 노무현은 왜 그토록 위험한 길을 택했을까? 그는 대통령이 당을 움켜쥐는 방식 자체가 또 다른 권위주의라고 본 듯하다. 정치개혁은 상대 진영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낡은 문법도 끊어내는 일이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의도는 이상을 존중하기보다 힘의 흐름을 먼저 읽는 곳이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을 계산하고 다음 공천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에게 원칙은 언제나 셈법보다 뒤로 밀리기 쉬웠다. 그렇게 청와대의 언어와 여의도의 언어는 같은 문장 안에서도 서로 다른 뜻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낮에는 웃으며 악수하던 이들이 밤이 되면 다른 계산기를 두드리는 곳.
바로 그 여의도에서 노무현은 대통령이면서도 점점 내부의 섬이 되어갔다. 겉으로는 같은 진영이었지만 안쪽의 체온은 이미 빠르게 식고 있었다. 그리고 그 냉기는 곧 청와대 밖의 적대보다 더 예민하고 더 오래 남는 상처가 되어 그를 다음 선택의 기로로 몰아가고 있었다. 내부의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한 바로 그때 여의도의 차가운 계산은 마침내 헌정사에서 가장 거칠고도 낯선 단어를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 노무현을 끌어내리기 위해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과연 누가 가장 먼저 단두대의 칼날을 세우고 있었을까? 2004년 3월 12일 서울 여의도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거칠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안에서는 고성이 터졌고 복도와 계단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뒤엉켰다. 그러나 그 소란보다 더 차가운 것은 숫자였다. 찬성 193표. 기록에 따르면 그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불과 1년 전 낡은 질서에 균열을 내겠다며 청와대에 들어갔던 아웃사이더 대통령은 이제 합법의 형식을 빌린 가장 거대한 정치적 심판대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야당과 반노 성향의 정치 세력은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날 국회의장의 망치소리 아래에는 법 조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훨씬 오래된 적의와 불신이 함께 깔려 있었다. 노무현은 취임 이후 검찰과 언론, 주류 정치권의 오랜 문법을 정면으로 흔들어 왔다. 여당을 수직으로 장악하는 방식에도 거리를 두었고 익숙한 타협보다 공개된 정치를 말해왔다. 바로 그 지점이 여의도의 낡은 본능을 자극했다. 그는 대통령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낯선 대통령이었다. 과연 단두대를 세운 것은 야당만이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노골적인 반대 진영의 공격만이 아니었다. 한때 같은 개혁의 이름 아래 서 있던 세력 내부에서도 냉기가 번지고 있었다. 지역주의 타파, 당정 분리, 직선적인 화법, 그리고 통제하기 어려운 승부사적 기질은 동지들에게조차 부담이 되어갔다. 대통령의 권위를 방패로 삼기보다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각자의 정치적 생존을 계산하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여의도는 늘 명분의 언어로 말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다음 선거와 다음 권력의 방향을 먼저 읽는 곳이었다. 본회의장 안의 풍경은 혼란스러웠지만 본질은 오히려 지나치게 선명했다. 선출된 권력을 헌법의 절차로 묶어 세우는 장면. 노무현에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었다.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민주적 정당성이 제도권 내부의 연합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직후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고 국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갔다. 청와대의 불빛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권력은 멈춰 있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국가 운영의 중심에서 밀려난 채 결과를 기다리는 피심판인이 되었다. 왜 그토록 많은 세력이 한순간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을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의 표결은 단지 한 발언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아웃사이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집단적 불안의 표현으로도 읽혀왔다. 여의도는 그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길들이는 데도 실패했다. 그러자 남은 선택지는 제도 안에서 가장 거칠고도 극적인 방법으로 그의 숨통을 조이는 일이었다. 탄핵은 법률의 문장으로 쓰였지만 그 문장들 사이에는 권력의 습관과 공포가 스며 있었다. 국회의사당 밖에서는 시민들의 분노와 혼란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고 청와대의 깊은 침묵 속에서 노무현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더 무겁고 차가운 법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여의도가 세운 단두대의 칼날이 그의 목을 끝내 치지 못할지라도 그날의 상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전쟁의 문을 열고 있었다. 2004년 5월 14일 오전 노무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다시 대통령의 자리에 돌아왔지만
그 귀환은 승리라기보다 깊은 상처의 확인에 가까웠다. 재판관들의 건조한 목소리가 탄핵 심판 청구 기각을 읽어내려가던 순간 서울 한복판에서는 안도와 환호가 번졌고 청와대의 굳게 닫힌 문도 다시 열릴 준비를 했다. 기록에 따르면 63일 동안 멈춰있던 대통령의 권한은 그날 복원되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현직 대통령을 멈춰 세웠고 또 처음으로 그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나 법이 자리를 돌려주었다고 해서 무너진 신뢰와 찢긴 정치가 함께 복원되는 것은 아니었다. 노무현은 왜 돌아오고도 웃지 못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탄핵의 시간은 단순한 권한 정지의 기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누구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누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확인한 시간이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자신을 향해 들이대던 차가운 표결의 숫자들, 명분의 언어로 포장된 배제의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의도의 냉혹한 계산은 쉽게 잊을 수 있는 종류의 기억이 아니었다. 겉으로는 살아 돌아온 대통령이었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권력의 작동 원리가 얼마나 비정한지를 한번 통째로 겪고 돌아온 사람이 되어 있었다. 청와대로 복귀하는 길은 화려했으나 공기는 차가웠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의 탄핵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지 전국 전체의 상처를 치유한 판결은 아니었다. 여론은 갈라져 있었고 여의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으며 언론의 시선도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만으로는 오래된 제도와 정치의 습관을 온전히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가장 높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포위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 귀환은 무엇을 남겼을까? 그것은 안도보다 각성이었다. 노무현은 타협을 통해 상처를 봉합하는 길보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을 더 분명히 붙드는 쪽으로 기울어갔다. 기록에 따르면 탄핵 이후 그는 권력기관 개혁과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조용히 임기를 관리하는 것은 그의 성정과 맞지 않았다. 그러나 바로 그 결기가 또 다른 질문을 낳았다. 한번 단두대를 본 사람이 더 유연해지는가? 아니면 더 단단해지는가? 그는 후자를 택한 듯 보였다. 밤이 되면 청와대의 창문에는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비쳤고 되찾은 집무실의 정적은 예전과 달랐다. 승리의 방이 아니라 배신과 고립을 기억하는 방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그를 지켜준 것은 헌법의 절차였지만 그 절차가 끝난 뒤에도 정치의 전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당은 완전히 하나가 아니었고 검찰과 언론, 주류 정치권의 오래된 긴장도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돌아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분명한 경고처럼 다가왔다. 이번에는 살아남았지만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포위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경고였다. 살아 돌아온 그날부터 더 잔혹한 충돌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4년 여름 탄핵의 상처를 안고 돌아온 노무현은 멈추지 않았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살아남은 권력이 곧바로 타협을 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자리를 되찾은 대통령이라면 숨을 고르고 전열을 정비하는 쪽을 먼저 생각할 법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밤공기 속에서 노무현이 붙들었던 것은 휴식이 아니라 개혁의 속도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탄핵을 단지 정치적 위기로만 보지 않았다. 그것은 낡은 질서가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고였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손대야 할 문제들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여긴 듯했다. 그가 다시 밀어붙인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보안법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 관련 제도 손질과 같은 의제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깊은 구조와 맞닿아 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개혁들은 제도 몇 줄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오래된 정당성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읽혔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민주주의의 정상화였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들이 지켜온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반발은 더 넓고 더 거칠게 번져갔다. 탄핵이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적대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살아 돌아온 대통령이 더 위험한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다는 불안이 보수 진영 전반에 퍼져나갔다. 왜 반발은 더 커졌을까? 노무현은 상처를 입고 돌아온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그는 개혁이 미뤄질수록 저항의 구조만 더 단단해진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치의 문법은 늘 시간과 교환을 요구한다. 여의도는 한 걸음 물러나 두 걸음을 얻는 방식을 익숙하게 여겼지만 노무현의 선택은 달랐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타협이 필요한 순간에도 원칙을 먼저 내세우는 지도자로 비쳤고, 그것은 지지층에게는 결기로, 반대 진영에게는 통제불능의 신호로 읽혔다. 과연 그는 개혁을 서두른 것인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느낀 것인가? 청와대의 조명은 깊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고 서울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다. 검찰과의 불신은 남아있었고 언론은 연일 갈등과 혼선을 부각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개혁의 방향에 동의하는 이들조차 그 속도와 방식에는 불안을 느꼈다. 기록에 따르면 탄핵 이후 노무현의 국정 운영은 승리의 여유보다 포위된 권력의 조급함에 더 가까워 보이기도 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낡은 질서를 불편하게 만드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자신을 지켜주어야 할 진영 내부의 균열까지 조용히 흔들기 시작했다. 대통령의 결기가 다시 불을 붙인 것은 개혁의 희망만이 아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같은 편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그림자도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길어지고 있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 왜 어느 순간부터 그의 등을 가장 먼저 차갑게 바라보기 시작했을까? 탄핵의 상처를 딛고 다시 청와대에 돌아온 노무현은 자신을 지지했던 진영과도 서서히 다른 길 위에 서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균열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라크 파병 문제였다. 인권과 평화, 반전의 언어를 공유해온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의 기대 속에서 집권한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국제정세와 한미동맹, 국가 운영의 현실이라는 냉혹한 계산 앞에서 파병이라는 결정을 밀어붙였다. 광장에서 그를 밀어올렸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다. 이상을 약속했던 권력이 현실을 이유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순간 지지의 언어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청와대의 밤은 깊고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날마다 더 복잡한 선택이 내려지고 있었다. 노무현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이 된 이상 운동의 언어만으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외교와 안보, 통상과 생존의 문제는 때로 지지층의 정서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던 듯하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아픈 역설이 생겨났다. 대통령 노무현에게는 국익의 계산이었을지 몰라도 지지자들에게는 그것이 신념의 이탈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과연 그는 현실을 선택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가장 소중한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일까?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논란 속에서 더 크게 벌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협정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 농민단체, 진보 성향 시민사회는 강한 우려와 반발을 드러냈다. 시장 개방과 구조조정, 삶의 불안에 대한 공포가 거리의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노무현은 국가 경쟁력과 장기적 방향을 말했지만 반대편에서 들려온 것은 생존과 배신의 언어였다. 한때 그를 향해 환호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과 의심이 번져갔다. 그의 개혁은 여전히 기득권을 향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개혁을 떠받쳤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먼저 흔들린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노무현은 타협을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의 선택들은 이상보다 현실에 가까운 결단들이었다. 바로 그래서 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적이 등을 돌리는 일은 예상할 수 있지만
같은 꿈을 말하던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차갑게 물러서는 순간은 다르게 다가온다. 기록에 따르면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의 정체성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개혁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개혁의 길 위에서 함께 걷던 사람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바깥의 적대보다 더 서늘한 것은 안쪽에서 식어가는 믿음이었고, 바로 그때부터 청와대의 불빛 아래에서는 지지의 균열이 고독의 그림자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노무현은 왜 임기 말로 갈수록 가장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을까? 2006년과 2007년의 청와대는 겉으로는 여전히 국가의 중심이었지만 그 안을 채우는 공기는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은 법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으나 기록에 따르면 그 권한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얇아지는 방패처럼 보였다. 탄핵을 넘기고 검찰과 언론의 견제를 견디고 여의도의 계산법과도 부딪혀 온 끝에 남은 것은 승리의 안정감이 아니라 깊은 피로와 고립의 그림자였다.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가 쌓였지만 그 문서들 사이를 지나며 끝까지 그의 뜻을 함께 밀어줄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임기 말의 권력은 왜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의 힘은 헌법 조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회의 협조, 당의 결속, 언론의 해석, 관료 조직의 움직임, 그리고 차기 권력을 향한 정치권의 시선이 함께 얽혀야 비로소 현실의 힘이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여의도의 시계는 청와대보다 다음 선거를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차기 구도와 생존의 셈법이 조용히 움직였고, 대통령의 원칙은 존중의 대상이기보다 부담스러운 유산처럼 읽히는 순간이 늘어갔다. 한때 함께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조차 정권 말에 낮아진 지지율과 거칠어진 정국 속에서 점점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재고 있었다. 노무현은 왜 그 거리를 좁히지 못했을까? 그는 끝까지 정치를 거래보다 명분의 언어로 붙들고자 했던 사람에 가까웠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정 분리와 자율성을 중시했고, 대통령이 당 전체를 거느리며 공천과 권력으로 충성 경쟁을 관리하는 낡은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 임기 말에는 더 큰 역설로 돌아왔다. 권력을 나눠주지 않는 지도자에게 끝까지 몸을 던질 현실 정치인은 많지 않았다. 청와대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그 빛은 점점 넓게 퍼지지 못한 채 집무실 안에만 머무는 듯했다. 바깥의 공격도 여전했다. 검찰과의 오래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보수 언론은 그의 말과 정책을 끝까지 날카롭게 해석했다. 동시에 지지층 내부의 균열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둘러싼 논란 이후 일부 시민사회와 진보 진영은 더 이상 청와대를 무조건적인 희망의 상징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노무현은 여전히 개혁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개혁은 이제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묶어 세우는 깃발이 되지 못했다.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방이 조금씩 멀어지는 경험, 그것이 임기 말의 그를 가장 외롭게 만든 실체였는지도 모른다. 밤이 깊어질수록 청와대의 창밖에는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졌지만 그 화려한 풍경은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을 것이다. 대통령은 남은 시간을 정리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이 떠난 뒤 어떤 질서가 돌아올지 어렴풋이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권력은 아직 그의 손안에 있었지만 그 권력이 더 이상 세상을 오래 움직이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마침내 청와대를 떠나는 날 가장 선명한 현실이 되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2008년 2월 25일 노무현이 청와대를 떠나던 날, 정말 끝난 것은 임기였을까? 아니면 그를 지켜주던 마지막 보호막이었을까?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은 그날 공식 임기를 마치고 서울을 떠났다. 기록에 따르면 정권 이양은 헌법 절차에 따라 비교적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권력의 장면이 평온하다고 해서 권력의 성질까지 평온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청와대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라는 상징, 헌법이 부여한 정치적 무게, 그리고 무엇보다 재임 중 형사소추가 제한되는 지위가 한꺼번에 사라졌다. 불과 하루 전까지 국가 시스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단 한 걸음 차이로 가장 노출된 개인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다. 노무현은 왜 끝까지 그 귀향의 길을 택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퇴임 후 고향 봉하마을로 돌아가 시민과 가까운 일상을 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화려한 전직 대통령의 은둔보다 흙과 사람 곁으로 돌아가는 삶을 더 자연스럽게 여긴 듯했다. 그러나 바로 그 선택이 역설을 낳았다. 서울의 권력 중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안락한 해방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제도권의 거친 시선과 정치적 해석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물리적 거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국가의 이름으로 관리되지만 청와대 밖에서는 같은 인물도 훨씬 쉽게 의혹과 평가의 대상으로 바뀐다. 과연 그는 자유를 얻은 것인가? 아니면 무방비 상태로 돌아간 것인가? 서울의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고 청와대의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퇴임은 늘 새 출발의 의식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권력의 층이 벗겨지는 냉정한 과정에 가깝다. 대통령에게는 비서실과 참모진, 관료조직, 여당, 공식 의전과 일정, 그리고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퇴임 이후에는 그 모든 장치가 급속히 축소된다. 남는 것은 이름과 기록, 그리고 그 이름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시선뿐이다. 노무현에게는 더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그는 단순히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아니라 임기 내내 검찰과 언론, 여의도 주류 정치와 거칠게 충돌했던 인물이었다. 그런 대통령이 보호막을 벗는 순간 낡은 긴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한 현실로 돌아온다. 봉하마을로 향하는 길은 겉보기에 평온했지만 그 평온은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귀향 직후 비교적 소탈한 일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방문객이 봉하마을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민의 애정과 관심이 커질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여전히 정치적 상징으로 남아있다는 사실도 더 선명해졌다. 권좌를 떠난 사람이라기보다 언젠가 다시 호출될 수 있는 이름, 여전히 해석되고 경계되어야 할 상징처럼 보였던 것이다. 청와대를 나온 날 벗겨진 것은 직책만이 아니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던 국가의 두꺼운 외피가 걷히자 안쪽에 남은 개인 노무현은 오히려 더 많은 시선과 더 적은 방어 속에 놓이게 되었다. 퇴임은 끝이 아니라 노출의 시작이었고 봉하마을의 조용한 봄빛 아래에서 그 벗겨진 보호막의 빈틈으로 가장 차갑고 집요한 바람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2008년 2월 25일 노무현이 청와대를 떠나 봉하마을로 내려오던 그날 사람들은 한 전직 대통령의 귀향을 보았지만 오래된 권력은 다른 장면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마친 뒤 서울의 화려한 권력 공간이 아니라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을 삶의 자리로 택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퇴임 이전부터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처럼 살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겉으로 보면 그것은 소박한 귀향이었다. 밀짚 모자, 자전거, 논과 밭,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한국 정치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풍경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사람이 다시 가장 낮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장면. 대중은 그 장면에서 권력의 퇴장을 읽기보다 오히려 권력 바깥에서도 살아남는 어떤 상징을 보게 되었다. 왜 촌노의 귀향은 곧바로 정치가 되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봉하마을은 단순한 사저의 위치가 아니라 노무현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계속 머무는 공간이 되어갔다. 서울을 떠났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잊지 않았다. 오히려 권좌에서 내려온 뒤에 소탈한 일상은 재임 중 그를 불편하게 바라보던 이들에게는
더 난처한 장면이었을 수 있다. 권력을 잃은 사람이 초라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귀향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정치적 상징으로 바뀐다. 봉하마을의 봄은 그래서 단순히 평화로운 농촌의 계절이 아니라 퇴임한 대통령의 존재가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무대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봉하마을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게 늘어났다.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온 가족들, 멀리서 버스를 타고 온 지지자들, 그저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내려온 시민들까지 작은 마을의 길목은 점점 낯선 열기로 채워졌다. 노무현은 이제 공식 권한도 청와대의 조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하나의 정치적 문장처럼 읽었다. 퇴임 후의 생활이 조용한 은퇴로 끝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말을 아끼고 흙을 만지려 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한국 정치의 해석 대상이 되어 있었다. 봉하마을의 공기는 따뜻했으나 그 따뜻함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노무현은 자유를 얻은 듯 보였지만 동시에 훨씬 더 노출된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는 대통령의 말과 행보가 국가의 형식 속에 보호되지만 청와대 밖의 전직 대통령은 애정과 기대, 실망과 경계가 뒤섞인 시선에 그대로 놓인다. 왜 서울의 권력은 그를 내려보낸 뒤에도 완전히 놓아주지 못했을까? 왜 봉하마을의 평온한 하루는 곧바로 정치적 뉴스가 되고 그의 사소한 일상조차 해석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 그가 원했던 것은 돌아옴이었지만 세상이 본 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영향력이었다. 논두렁의 바람과 봉화산의 햇빛 아래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귀향은 오래지 않아 누군가에게는 위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신호가 되며 전혀 다른 싸움의 전조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봄의 평온을 가장 먼저 흔든 것은 봉하마을의 풍경이 아니라 서울에서 날아온 차갑고도 낯선 첫 번째 균열의 신호였다. 2008년 여름, 봉하마을로 돌아간 노무현의 조용한 일상에 가장 먼저 금을 낸 것은 총성도 아니고 소환장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록물이라는 겉으로는 차갑고 건조한 행정의 언어였다. 대통령은 떠났지만 문서는 남는다. 그리고 그 문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퇴임 직후의 봉하마을을 다시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 문제와 이른바 이지원 자료의 처리 방식이 놓여 있었다. 청와대를 떠난 노무현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어야 할 자료와 퇴임 후 열람을 위한 복사본 문제를 둘러싸고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겉으로 보면 행정 절차의 해석 차이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왜 이 문제가 그토록 빠르게 커졌을까? 왜 봉하마을의 서재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는 단어들이 순식간에 정치 뉴스의 중심으로 떠올랐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수 진영과 일부 언론은 이를 전직 대통령이 국가기록을 사적으로 반출한 문제처럼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노무현 측은 퇴임 이후 필요한 열람을 위한 정당한 절차와 복사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드러났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일상은 더 이상 사적인 시간이 아니었다. 그가 만지는 문서 한 장, 저장 장치 하나까지도 곧바로 권력과 법, 정당성과 의혹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이다. 봉하마을은 평온한 귀향의 공간이었지만 서울의 시선은 그곳을 이미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노무현에게 이 논란은 왜 더 아프게 다가왔을까? 그는 재임 내내 투명성과 원칙을 말해온 인물이었다. 그런 그에게 기록물 논란은 단순한 절차상의 다툼을 넘어 상징의 균열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은 곧바로 압수수색 가능성, 반환 문제, 법률 위반 여부 같은 자극적인 문장들로 확대되었다. 아직 법적 판단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대중이 먼저 받아들이는 것은 세부 조항이 아니었다. 전직 대통령과 기록물, 반출과 반환, 의혹과 해명이라는 강한 단어들의 배열이었다. 과연 진실은 조용한 문서철 안에 있었을까? 아니면 이미 여론의 속도 속에서
다른 얼굴로 굳어지고 있었을까? 봉하마을의 공기는 여전히 느리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아래로는 분명히 다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청와대를 떠난 뒤 가장 먼저 찾아온 이 기록물 논란은 단순한 행정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무현이 더 이상 국가 권력의 보호막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퇴임 이후 삶이 언제든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작은 문서의 문제처럼 시작된 이 균열은 결국 훗날 훨씬 더 거칠고 차가운 폭풍을 불러올 전조처럼 보였다. 봉하마을의 책장 사이에서 시작된 이 첫 번째 흔들림은 머지않아 사람의 이름과 돈의 흐름이 얽힌 더 깊고 어두운 수사의 입구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사업가를 향하던 수사의 칼끝은 왜 어느 순간부터 봉하마을의 노무현을 향해 천천히 방향을 틀기 시작했을까? 2009년 초 노무현은 이미 청와대를 떠난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 정치의 가장 민감한 상징 가운데 하나였다. 봉하마을의 공기는 겉으로는 고요했다. 논과 밭, 사저의 낮은 지붕, 마을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온한 일상을 닮아 있었다. 그러나 서울 서초동의 차가운 사무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수사의 출발점은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를 둘러싼 세무와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다. 처음 칼날은 사업가와 돈의 흐름, 그리고 그 주변에 정치권 인맥을 겨누는 듯 보였다. 겉으로만 보면 하나의 기업 비리 사건처럼 읽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 돈의 흐름은 결코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누구와 만났는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가, 그 돈이 어디서 멈추었는가 라는 질문은 늘 더 넓은 권력 지형을 향해 번져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수사는 박연차 개인의 행위를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과거 정권 인사들과의 관계를 더듬기 시작했다. 오랜 후원과 인맥, 사업가와 정치인의 거리, 공식 기록, 바깥의 친분과 소개가 하나둘씩 다시 호출되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봉하마을은 더 이상 남쪽의 조용한 마을이 아니게 되었다. 노무현 본인이 직접 중심에 선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한때 함께 움직였던 측근들, 그리고 오랜 정치적 인연들이 수사의 문장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왜 수사는 늘 가장 바깥 고리부터 조용히 죄어오는가? 왜 본체에 닿기 전에 주변의 이름들이 먼저 차갑게 불려나오는가? 보도에 따르면 박연차 게이트라는 이름이 언론에 반복해서 등장하면서 사건은 단순한 수사 정보를 넘어 정치적 파장을 띠기 시작했다. 지면과 화면 속에서 전직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릴수록 봉하마을의 침묵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직 법정의 판단은 멀었고 사실관계 역시 하나씩 확인되어야 하는 단계였지만 대중의 감각은 언제나 절차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다. 결국 이 수사는 어디를 향하는가? 박연차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더 큰 표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서서히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노무현에게 이 변화는 단순한 뉴스의 흐름이 아니었을 것이다. 퇴임 후에도 봉하마을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이어졌고 그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기억이었다. 그런 인물에게 주변 인물들을 향한 수사가 확장된다는 것은 아직 자신에게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이미 방어막 바깥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위기는 대개 한순간에 들이닥치지 않는다. 먼저 주변이 흔들리고 그 다음 이름이 거론되며 마지막에는 침묵 자체가 불안의 증거처럼 해석된다. 봉하마을의 봄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서 수사의 방향은 분명히 남쪽을 향해 꺾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끝이 봉하를 향해 한 번 방향을 튼 순간 가장 먼저 차갑게 무너져 내린 것은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노무현의 가장 가까운 피부치였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가장 깊이 흔든 것은 과연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공격이었을까? 아니면
가족의 이름이 수사 기록 속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을까? 2008년 12월 봉하마을의 공기는 겨울답게 차갑고 낮았다. 청와대를 떠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은 조용하던 사조의 시간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끝내 구속 수감되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형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봉하마을의 평온한 일상이 더 이상 사적인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이름 주변의 모든 관계가 이제 공적 의혹의 문장으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왜 가족사는 이토록 빠르게 전국의 중심이 되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 정치에서 전직 대통령 본인에게 바로 칼끝이 닿기 전 주변 인물과 친인척이 먼저 수사의 고리로 불려나오는 일은 낯설지 않았다. 본인의 결백이나 책임과는 별개로 가족의 이름은 언제나 가장 강한 상징적 충격을 낳는다. 노무현에게도 그 점은 누구보다 무겁게 다가왔을 것이다. 그는 재임 시절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말해온 인물이었고, 그런 그에게 형의 구속은 단순한 개인적 불행을 넘어 도덕성과 상징의 균열로 번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과연 대중은 이 문제를 가족 개인의 일탈로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노무현이라는 정치 전체의 그림자로 읽기 시작했을까? 보도에 따르면 노건평의 구속 이후 언론의 시선은 봉하마을을 훨씬 집요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형의 이름이 기사 제목에 오를 때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전은 더 이상 귀향의 공간이 아니라 의혹과 해명의 주변부처럼 묘사되었다. 노무현 본인이 직접 피의자로 호명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중의 감각은 법률의 단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사람들은 물었다. 친형 문제는 어디까지 개인의 일인가? 전직 대통령은 정말 몰랐는가? 더 큰 이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쌓일수록 봉하마을의 침묵은 설명이 아니라 긴장으로 읽히기 시작했다. 노무현에게 더 가혹했던 것은 사건의 법적 무게만이 아니었을지 모른다. 형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곧 가족 전체가 정치의 현미경 아래 놓였다는 뜻이기도 했다. 평생을 제도와 원칙의 언어로 싸워온 사람이 가장 가까운 혈연의 문제 앞에서는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침묵이 더 깊은 고독을 낳는다. 봉하마을의 겨울 저녁은 일찍 어두워졌고 사저 안의 불빛은 바깥에서 보면 여전히 조용했겠지만 그 안에서 노무현은 자신을 둘러싼 시간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친형의 구속은 한 사건의 결말이 아니라 이제 수사의 시선이 가족 전체를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차가운 전조였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이름이 차례로 조사 기록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노무현은 과연 어디까지가 한 개인의 책임이고 어디서부터가 무너지는 삶의 경계인지 분간할 수 있었을까? 2009년 봄, 봉하마을의 공기는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사저 안의 시간은 이미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박연차를 둘러싼 수사가 확장되면서 노무현의 조카 사위 연철호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부상했고 아들 노건호 역시 검찰 조사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 칼끝이 닿기 전 가장 가까운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먼저 차갑게 호명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무거운 신호였다. 서울의 조사실에서 오간 질문과 진술은 곧바로 기사 제목으로 바뀌었고 봉하마을의 정막은 하루가 다르게 더 깊어졌다. 왜 수사는 이렇게 주변부터 죄어들어왔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연철호는 박연차 측과의 금전 흐름 의혹 속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로 주목받았고 검찰은 자금의 이동 경로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법률적으로는 각각의 행위와 책임이 따로 판단되어야 했지만 여론은 그렇게 천천히 움직이지 않았다. 조카 사위, 아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 놓이는 순간 사건은
이미 단순한 수사 단계를 넘어선 정치적 무게를 띠기 시작했다. 과연 사람들은 사실관계의 세부를 따라갔을까? 아니면 이름들의 배열만으로 이미 결론에 가까운 인상을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노고노가 검찰 조사를 받는 장면은 봉하마을의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권력은 끝났지만 아들의 이름은 여전히 그 권력의 그림자 안에서 읽혔다. 노무현에게 그것은 단순히 가족이 조사받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평생을 원칙과 책임의 언어로 버텨온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가 가족을 설명해야 하는 짐으로 바뀌는 순간은 다른 차원의 고통이 된다. 사저의 마당은 조용했고 봉화산의 바람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겠지만 집안의 침묵은 이전과 같은 침묵이 아니었을 것이다. 밖에서는 카메라가 기다리고 안에서는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는 시간이 길어졌다. 노무현은 왜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밀려 들어갔을까?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록에 따르면 수사의 흐름이 가족에게까지 닿자 봉하마을은 더 이상 귀향의 공간이 아니라 포위된 공간처럼 읽히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쏠린 질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가족에게 번지는 질문일 수 있다. 한 사람의 정치가 끝나도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고 그 이름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일상까지 다시 끌어당긴다. 그렇게 포위망은 법률 문서보다 먼저 심리와 침묵 속에서 완성되어 갔다. 그리고 가족을 둘러싼 이 차가운 조사 끝에서 마침내 봉하마을의 사저 안으로 가장 무거운 이름 하나가 더 불려 들어오고 있었다. 권양숙의 이름이 검찰 소환 통보 앞에 놓였을 때 노무현은 과연 무엇부터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까? 2009년 4월 봉하마을의 봄은 이미 봄 같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박연차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면서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이 부산지검 특별조사실에 출석하게 되었다. 전직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 조사실 문을 통과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깊은 충격이었다. 사저 밖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숨을 죽인 긴장에 가까웠다. 봉하마을의 낮은 지붕과 마당, 산자락의 바람은 여전했으나 그 집 안에서 흐르는 시간은 더 이상 일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수사기관의 질문 앞에 서는 순간 노무현에게 사건은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온 현실이 되었다. 왜 권양숙의 소환은 그토록 큰 파문을 남겼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은 박연차로부터 전달된 금품의 성격과 사용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양숙을 조사 대상으로 불러들였다. 법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절차였지만 대중이 받아들인 장면은 훨씬 더 차갑고 직접적이었다. 한때 청와대 안주인이었던 인물이 이제 포토라인과 조사실의 문턱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습이 곧바로 기사와 화면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간다는 현실은 봉하마을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과연 그 침묵은 해명을 준비하는 시간의 침묵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말도 이미 너무 늦었다는 자각의 침묵이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저를 둘러싼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 집요해졌다. 카메라 렌즈는 사람의 표정뿐 아니라 침묵의 길이까지 기록하려는 듯 사저 앞을 지키고 있었다. 권양숙의 출석 장면은 단순한 수사 일정이 아니라 노무현이라는 이름의 도덕성과 가족의 삶이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른 상징적 사건으로 익혔다. 노무현은 평생 논리와 언어로 싸워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족의 문제 앞에서 그 언어는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선택과 이름,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질문표로 돌아오는 장면을 지켜보는 일은 어떤 정치적 패배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다. 사저 안의 침묵이 왜 더 짙어졌는지, 그 이유는 어쩌면 바로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기록에 따르면 봉하마을은 여전히 많은 방문객이 오가던 공간이었지만 그 봄의 사저는 이전과 다른 무게를 품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전화가 울리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까지 모두 불안의 일부처럼 들렸을 것이다. 밖에서는 사실과 의혹이 뒤섞여 빠르게 움직였고 안에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권양숙의 소환은 가족을 향한 수사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고, 동시에 노무현에게 남은 방어의 공간이 얼마나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지를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가장 깊어졌을 때 마침내 서초동의 차가운 호출은 이제 더 이상 주변이 아닌 노무현 자신을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었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은 왜 끝내 서초동으로 가야만 했을까? 그것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출석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방어의 시작이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을까? 2009년 4월 하순, 봉하마을의 공기는 봄빛을 머금고 있었지만 사저 안의 시간은 더 이상 계절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검찰은 박연차 관련 수사의 흐름 속에서 마침내 노무현 본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친형의 구속, 조카 사위와 아들의 조사, 권양숙의 출석까지 이어진 뒤였다. 이제 더는 주변의 이름들만 흔들리는 단계가 아니었다. 모든 시선은 결국 한 사람, 제16대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에게 수렴되기 시작했다. 봉하마을의 낮은 지붕 아래에서 그는 이미 그 수렴의 방향을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왜 그는 가지 않을 수 없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무현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강하게 맞서는 방식보다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표현과 함께 조사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 협조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전직 대통령이 법의 절차를 피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선택이기도 했고, 동시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냉혹한 자각처럼 보이기도 했다. 과연 그는 서초동으로 향하며 무엇을 지키려 했을까? 자신의 결백이었을까? 가족의 상처였을까? 아니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려는 마지막 통제였을까? 봉하마을을 떠나는 길은 길지 않았지만 그날의 거리감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을 것이다. 사저 앞을 지키던 카메라와 취재진, 도로 가장자리에 선 사람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익은 풍경은 모두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대통령이던 시절 그는 국가의 이름으로 서초동을 마주했지만 이제는 의혹의 중심에 선 개인으로 그 건물을 향해 가고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 중 그는 별다른 말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체념처럼 보이기도 했고 끝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억제처럼 보이기도 했다. 말을 아끼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바깥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이 그 침묵 위에 더 씌워졌다. 서초동 대검찰청의 건물은 원래도 차가운 곳이었지만 그날 그 차가움은 유난히 선명했을 것이다. 익숙한 법의 언어, 건조한 복도, 밝지만 따뜻하지 않은 조명, 평생 법과 제도의 언어로 싸워온 노무현에게 그 공간은 낯설지 않으면서도 가장 낯설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긴 조사를 받고 다시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사실 안에서 오간 질문 몇 개만이 아니었다. 전직 대통령이 포토라인과 조사실을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장면이 되어 대중의 기억에 박혀버렸다는 점이었다. 그날 이후 봉하마을은 더 이상 조용한 귀향의 공간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서초동으로 향한 그의 출석은 해명의 시작이었을지 모르지만 동시에 더 깊은 모멸과 고립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고 돌아온 뒤 봉하마을을 뒤덮은 것은 안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전직 대통령 노무현이 서초동 대검찰청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 하루는 과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였을까? 아니면 이미 무너지고 있던 한 인간의 마지막 방어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을까? 2009년 4월 30일 서울 서초동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건조했다. 기록에 따르면 노무현은 그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기 위해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포토라인 앞에선 전직 대통령의 모습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이 남긴 압력은 길고 무거웠다. 그는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화면 속 표정은 담담해 보였지만 그 담담함이 곧 평온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질문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고 조사실 바깥의 여론은 사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대검찰청의 복도는 늘 그렇듯 밝았으나 따뜻하지 않았다. 서류와 진술, 계좌와 날짜, 전달 경위와 인식 여부를 묻는 질문들이 차갑게 이어졌을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날 조사의 핵심은 박연차 관련 금품의 성격과 노무현이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모아졌다. 법적으로는 사실관계를 가리는 절차였지만 심리적으로는 전혀 다른 무게를 띠고 있었다. 평생 법과 제도의 언어로 싸워온 사람이 이제는 그 법의 언어 안에서 자신의 이름과 가족의 이름이 함께 해석되는 장면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과연 그는 조사실 안에서 무엇보다 먼저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 자신의 결백이었을까? 가족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게 하는 선이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장시간 이어졌고 노무현은 밤이 깊어서야 다시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날의 본질은 몇 시간의 문단만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조사실 안에서 오간말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전직 대통령이 국가수사기관 앞에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였다. 대중은 그 장면을 법률적 절차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법 앞에 평등으로 읽었고 누군가는 모욕과 과잉의 징후로 읽었다. 그 엇갈린 해석 사이에서 정작 당사자는 어떤 언어로도 자신의 무게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을지 모른다. 봉하마을로 돌아오는 밤길은 서울로 올라오던 길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사저의 불빛은 여전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록에 따르면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의혹과 기사, 시선이 함께 멈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하루는 새로운 출발점처럼 작용했다. 설명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해석으로 흩어졌고 침묵은 해소가 아니라 더 깊은 압박으로 돌아왔다. 서초동의 하루는 법률적으로는 한 번의 조사였지만 노무현에게는 스스로의 이름이 완전히 다른 문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부터 사실보다 더 빠르고 더 잔인하게 퍼져나간 것은 조사 기록이 아니라 논두렁이라는 낯설고도 치명적인 한 단어였다. 한 줄의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논두렁이라는 그 낯선 단어는 왜 노무현의 이름 앞에서 밀밀토록 치명적인 힘을 갖게 되었을까? 2009년 5월 서초동의 조사실에서 나온 파편들은 어느새 서울의 아침 신문과 저녁 뉴스 속에서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로 굳어가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박연차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고가 시계 수수 의혹이 불거졌고 이어 그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사실관계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정리되기도 전에 대중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장면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흙, 논두렁, 시계, 그리고 전직 대통령. 왜 사람들은 복잡한 계좌와 진술보다 이 단순하고도 모욕적인 이미지에 더 빨리 반응했을까?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논란은 구체적인 금품 전달 경위와 노무현의 인식 여부를 둘러싼 수사와는 별개로 훨씬 더 강한 상징의 언어로 소비되었다. 그것은 법률의 문장이 아니라 조롱의 문장이었다. 전직 대통령을 향한 의혹이 단순한 수수 논란을 넘어 탐욕과 위선의 이미지로 응축되어 퍼져나간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이 내용이 어떤 경로로 외부에 전해졌는지,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말을 흘렸는지를 두고도 이후 오랜 논란이 이어졌다. 무엇이 실제 진술이었고 무엇이 과장되거나 재구성된 프레임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 남아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실의 세부가 정리되기 전에 여론의 형벌이 먼저 집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에게 이 논란이 더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돈의 액수보다 상징의 파괴력에 있었을지 모른다. 그는 오랫동안 소박함과 도덕성, 특권과 거리두기의 이미지로 기억되어 온 정치인이었다. 그런 인물에게 논두렁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품격을 벗기고 존엄을 낮추고 한 인간을 가장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장면 속에 가두는 잔인한 무대장치가 되었다. 사저 안의 텔레비전과 신문, 인터넷 화면을 통해 반복해서 떠오르는 그 단어를 마주하는 시간은 어떤 종류의 침묵을 남겼을까? 해명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배처럼 느껴졌을까? 아니면 이미 설명의 언어가 너무 늦었다는 체념으로 굳어졌을까? 봉하마을의 공기는 갈수록 무거워졌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안에서는 가족과 측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늘어갔다. 기록에 따르면 논두렁식의 논란은 법적 판단의 결론보다 훨씬 먼저 노무현이라는 이름의 도덕적 기반을 흔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것이 의도된 프레임이었는지, 수사 과정의 부산물이었는지, 혹은 둘이 뒤엉킨 결과였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번 퍼진 이미지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고 한 인간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가치가 조롱의 언어 속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그 모욕의 잔향이 사저의 가장 깊은 방 안까지 스며들던 어느 새벽, 노무현은 마침내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문장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봉하마을 사저의 어두운 서재에는 모니터 불빛만 희미하게 살아있었다. 노무현은 그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은 길지 않았다. 분노의 선언도 아니었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론도 아니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이 짧고 건조한 문장들은 오히려 긴 침묵보다 더 무겁게 읽혔다. 왜 그는 끝내 원망하지 말라고 적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무렵의 봉하마을은 단순히 한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아니었다. 가족과 측근이 차례로 조사받고 언론 보도가 매일같이 의혹의 단어를 실어 나르며 지지와 침묵과 조롱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압박의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신을 둘러싼 고통이 자신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과 동지, 남겨질 사람들에게 계속 번질 수 있다는 감각. 바로 그 지점에서 원망은 또 다른 불길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 그가 원망의 대상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 분명 그를 향해 차가운 수사와 거센 보도, 무거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누군가의 이름을 유서에 새겨넣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 선택은 용서라기보다 남겨질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통제처럼 읽히기도 한다.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지지자들의 분노가 더 큰 충돌로 번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 모든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악의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느낀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문장에는 감정의 폭발 대신 스스로 모든 무게를 끌어안으려는 서늘한 체념이 배어 있다는 점이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다는 고백 역시 의미심장하다. 평생을 말과 글, 논리와 설득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것은 단순한 피로의 표현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지탱해온 가장 익숙한 무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고백. 세상을 설명할 언어가 안에서부터 부서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다. 그런 상태에서 남긴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는 문장은 고결한 도덕의 선언이라기보다 더 이상 누구를 향해 칼끝을 돌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정리처럼 들린다. 자신의 죽음이 또 다른 증오의 사슬이 되는 것을 막고 싶었는지, 혹은 정치라는 세계가 끝내 한 인간의 선악으로 재단할 수 없는 잔혹한 구조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는지, 그 진심은 문장 사이의 침묵 속에만 남아있다. 사저 밖은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고 숲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짧은 유서가 완성된 순간 봉하마을의 침묵은 더 이상 밤의 정적이 아니라 마지막 길을 앞둔 사람의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문장들이 저장된 뒤 그는 마침내 새벽 안개 속 산길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노무현은 봉하마을 사저를 나서며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한 걸음으로 산길을 향했다. 안개는 낮게 깔려 있었고 마을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경호관 한 명과 함께 봉화산 쪽으로 천천히 올라갔다. 그 장면만 놓고 보면 그것은 그저 조용한 새벽 산책처럼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거워져 있었다. 사저 안에 남겨진 짧은 글, 며칠째 이어진 침묵, 가족을 짓누르던 수사와 보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내면의 피로가 그 새벽의 걸음마다 함께 실려 있었던 듯하다. 마지막 동행자는 무엇을 보았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평소처럼 전직 대통령의 산행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노무현은 봉하마을에 내려온 뒤 종종 뒷산을 올랐고 그 익숙한 동선은 경호 인력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바로 그래서 더 이상했다. 익숙한 산길은 사람을 안심시키지만 가장 익숙한 순간이 오히려 마지막 징후를 가려버리기도 한다. 그날 새벽 노무현의 표정은 차분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심이 굳어 있었던 것인지 그것은 끝내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산길 위에서 경호관에게 잠시 떨어져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바로 그 짧은 거리, 바로 그 몇 걸음의 틈이 이후 모든 것을 갈라놓았다. 봉화산의 길은 가파르지 않지만 새벽 안개 속에서는 사람의 시야와 감각을 묘하게 흐리게 만든다. 사저와 멀지 않은 곳, 부엉이 바위로 이어지는 능선은 겉보기에는 고요했다. 기록에 따르면 경호관은 잠시 뒤 노무현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 것이다. 직업적 경계심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시간. 방금 전까지 곁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그 사라짐이 평범한 이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서늘하게 올라오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동행자는 아마도 그 몇 초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본 것은 무엇보다도 조용함이었을지 모른다. 거친 소동도 극적인 외침도 없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더 비현실적인 산의 정막. 노무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와 긴 대화를 나누거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더 묵직하다. 평생 대중 앞에서 말을 통해 세상을 설득해온 사람이 마지막 길목에서는 가장 짧은 말과 가장 깊은 침묵만 남겼다는 사실. 그 새벽의 동행자는 한 전직 대통령의 마지막 심경을 완전히 알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그는 보았을 것이다. 오래된 피로와 견딜 수 없는 고립이 한 사람을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멀리 데려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경호관의 다급한 움직임 뒤로 부엉이 바위의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제 개인의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차가운 아침의 진실이었다. 2009년 5월 23일 아침, 부엉이 바위 아래에서 발견된 노무현의 마지막 흔적은 한 인간의 죽음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뒤흔들 질문의 시작이었다. 봉하마을의 공기는 아직 안개를 걷어내지 못했고 산 아래로 전해지는 소식은 처음부터 또렷하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경호관의 급한 신고, 뒤 구조와 이송이 이어졌고 마을은 순식간에 설명할 수 없는 충격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듯 시작된 새벽 산행이 어떻게 이 비극으로 이어졌는지 누구도 그 순간을 온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 한 사람의 마지막보다 국가의 설명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 경찰 발표는 무엇보다 시간의 순서를 세우는 일에서 출발했다. 언제 사저를 나섰는지, 누구와 함께 산길을 올랐는지, 어느 지점에서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송은 어느 병원으로 이어졌는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발표문은 감정이 아니라 경위를 설명하는 문장으로 채워졌다. 부엉이 바위라는 장소, 마지막 동행자의 진술, 현장의 위치와 이동 경로, 발견 당시의 정황이 차례로 정리되었다. 국가는 비극 앞에서도 서류의 언어로 말한다.
그 건조한 문장은 겉으로는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너무 차가워서 사람들의 가슴을 더 세게 내려앉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과연 그런 설명이 그 아침의 충격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타살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와 함께 현장 상황을 비교적 신속히 설명하려 했다. 혼란을 줄이고 추측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설명이 늘 슬픔보다 먼저 이해를 데려오는 것은 아니다. 한때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고향의 산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발표문의 문장 몇 줄로는 도저히 다 담기지 않는 무게를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경위를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고 믿으려 하면서도 자꾸 다른 질문을 꺼내 들었다. 왜 그 새벽이었는가? 왜 그 길이었는가? 왜 아무도 더 먼저 막지 못했는가? 절차의 언어는 사건의 틀을 세울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무너진 한 인간의 내면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봉하마을 사저와 병원, 경찰서와 취재진 사이의 거리는 짧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을 것이다. 사저 앞에는 침묵이 내려앉았고 서울에서는 속보가 쉼없이 쏟아졌다. 기록에 따르면 경찰의 발표는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선을 긋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더 거대한 파장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발표가 나가자 비극은 개인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대 전체의 상처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법의 문장으로 정리된 경위가 세상에 전해지는 동안 시민들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언어가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죄책감이었고 충격이었고 너무 늦게 이해한 슬픔이었다. 경찰은 아침의 경로를 설명했지만 그 설명이 끝난 자리에서 시작된 것은 수사의 종결이 아니라 국민적 애도의 거대한 물결이었다. 그리고 그 물결은 곧 봉하마을의 슬픔을 서울 한복판 대한문의 밤으로 밀어올리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왜 슬픔에서 멈추지 않고 서울 한복판을 뒤덮는 거대한 정치의 파도로 번져갔을까? 2009년 5월 말 대한문 앞의 공기는 초여름인데도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노무현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뒤 시민들은 봉하마을만이 아니라 서울 도심으로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기록에 따르면 대한문 앞에는 자발적인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고 국화와 촛불, 침묵과 눈물이 밤을 채웠다. 처음에는 한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애도하는 자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공간은 단순한 분향소를 넘어 살아남은 사람들이 각자의 죄책감과 분노, 상실감을 확인하는 광장으로 변해갔다. 왜 죽음은 그렇게 빠르게 정치가 되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무현은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한 상징 가운데 하나였다. 누군가에게 그는 미완의 개혁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기억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끝내 지켜주지 못한 시대의 얼굴이었다. 그런 인물이 봉하마을의 산길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부고기사 한 줄로 정리될 수 없었다.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한 개인의 선택만을 보지 않았다. 그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사와 보도, 조롱과 침묵, 그리고 끝내 아무도 충분히 막아내지 못한 사회의 분위기까지 함께 떠올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애도는 곧 해석이 되었고 해석은 다시 정치가 되었다. 대한문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같은 이유로 모인 것은 아니었다. 어떤 이는 미안함 때문에 왔고 어떤 이는 분노 때문에 왔으며 어떤 이는 그저 마지막으로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다. 보도에 따르면 밤이 깊어질수록 조문 행렬은 길어졌고 추모의 문장은 점점 더 시대를 향한 질문으로 바뀌어갔다. 왜 그는 그렇게까지 몰려야 했는가? 왜 누구도 그 고립을 끊어내지 못했는가? 그리고 왜 살아있을 때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는가? 대한문의 촛불은 단순한 애도의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가 스스로의 잔혹함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는 신호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 속에서 추모는 점점 집단적인 기억으로 굳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노무현의 죽음 이후
도심의 애도는 자연스럽게 공적 의미를 띠게 되었고 그의 삶과 죽음을 둘러싼 평가도 다시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해석의 시작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끝내 품어내지 못한 아웃사이더의 상징으로 다시 읽었다. 그렇게 대한문의 물결은 슬픔을 넘어 질문이 되었고 질문은 다시 살아남은 권력과 제도, 언론과 시민 모두를 향해 되돌아갔다. 그러나 대한문의 촛불이 가장 밝게 흔들리던 바로 그때 노무현의 죽음을 둘러싼 마지막 진실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해석의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노무현의 마지막을 우리는 무엇으로 읽어야 할까? 정의의 작동으로 보아야 할까? 아니면 한 인간을 끝내 감당하지 못한 시대의 모욕으로 보아야 할까? 2009년 5월 이후 노무현의 죽음은 더 이상 개인의 비극으로만 남아있지 않았다. 기록에 따르면 그의 서거 뒤에는 애도와 분노, 죄책감과 침묵이 한꺼번에 뒤섞인 거대한 해석의 물결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법 앞에 평등을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의혹이 제기되면 조사받는 것은 당연하며 수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또 누군가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수사는 과연 어디까지가 절차였고 어디서부터 한 인간의 존엄을 갉아먹는 공개적 압박이 되었는가? 바로 그 물음이 지금까지도 이 사건의 중심에 남아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노무현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유무죄의 문제로 정리되지 않았다. 박연차 관련 의혹, 가족을 향한 조사, 전직 대통령 본인에 대한 소환, 그리고 논두렁식의 논란으로 상징되는 거친 여론의 흐름은 법적 판단과 정치적 인식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어놓았다. 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지만 대중의 감정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결론을 향해 달렸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진술과 흘러나온 정보들이 기사 제목이 되고 기사 제목이 다시 조롱과 실망의 언어로 바뀌는 동안 한 인간은 자신이 평생 지켜 온 가치가 무너지는 장면을 매일 지켜봐야 했다. 그것을 정의라고만 부를 수 있는가?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정치적 박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이 불편한 이유는 바로 어느 한쪽의 문장만으로는 끝내 다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훗날 논두렁식의 보도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이어졌다. 그 사실은 하나를 보여준다. 사건의 핵심에는 수사 자체만이 아니라 수사와 언론, 여론이 서로를 밀어올리며 만들어낸 압박의 구조가 함께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노무현은 법정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인으로 남지 못했고 역설적으로 그의 죽음이 먼저 시대의 재판을 열어버렸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원칙을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잔혹함을 말하게 되었다. 봉하마을의 새벽, 안개와 대한문의 촛불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된 침묵이 남아있다. 그것은 누구도 이 비극을 완전히 자기 편의 언어로만 독점할 수 없다는 침묵이다. 노무현은 영웅으로만 남지 않았고 실패한 정치인으로만 다치지도 않았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가 가장 빛나던 약속과 가장 차가운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이름이 되었다. 제도는 작동했지만 그 작동 방식은 끝내 인간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해석. 반대로 한 인간의 도덕성과 선택 역시 모든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는 해석. 두 문장 사이의 차가운 틈, 바로 그 틈이 노무현이라는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을 소비하는 일이 아니라 법과 권력, 언론과 시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침묵이 어디까지 한 인간을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는지를 끝없이 되묻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질문은 노무현의 시대가 끝난 뒤에도 또 다른 이름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될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었다.